짤칵. 플래그십 밴의 문이 닫혔습니다. 최서아는 뒷좌석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서울 시내, 네온 사인들이 차창에 반사되어 흘러갔습니다. 서클무브의 신형 라스트마일 전기밴 테스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배터리 효율은 예상보다 좋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창업 15년 차 모빌리티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였습니다. 갑자기 김 기사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앞쪽 도로에 공사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밴이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는 주택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습니다. 서아의 눈이 예리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건장한 사내의 5명이 한 남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을 보니 조직 폭력배임이 분명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가장 앞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몸짓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애절한 목소리에 서아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2009년 딸 유나가 사라진 이후 서아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삼아왔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주먹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피해자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박은호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한미정을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이었습니다. 서아의 뇌리에 은호의 평소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항상 정중하고 성실했던 그 사람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서아가 뛰어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를 타박타박 울렸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골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조폭들이 갑자기 나타난 여성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서아는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 기세에 조폭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은호가 서아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지내온 간병인과 고용주 사이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가죽 재킷 남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으며 몇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아는 그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냄새가 났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자가 다시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이송 동의서였습니다. 서류 상단에 메트로링크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조폭들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서아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을 보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조폭 중 한 명이 서아에게 다가오며 협박했습니다. 서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죽 재킷 남자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조폭들이 서둘러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죽 재킷 남자가 은호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골목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호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아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서아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라스트마일 배송 중 사고, 식물인간 상태, 병원비 때문에 사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라스트마일 배송이라는 단어가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회사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은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사진 하나가 보였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진 계기판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이 그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사고 당일,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골목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15년 전 딸을 잃고 나서 다짐했던 것처럼 골목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새롭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아는 은호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은호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서아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이송 동의서였습니다. 상단에 메트로링크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서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메트로링크, 서클무브의 하청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라스트마일 배송을 담당하는 파트너사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 아내 서지우가 작년 10월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아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서지우.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은호의 사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야간 배송 중이었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트럭이 추락했다고 하더군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음운전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서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졸음운전, 너무나 뻔한 결론이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은호가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진 계기판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에 지우가 보낸 거예요.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다고 회사에 신고했는데 서아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7분. 사고는 밤 11시에 일어났습니다. 8시간 동안 회사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회사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날 배송 라인을 멈출 수 없다고 했답니다. 다음 날 정비받으라고. 서아의 혈관에 분노가 흘렀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배송 라인이 중요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요. 보험금도 졸음운전 때문에 절반밖에 안 나왔고,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자도 못 갚겠어서. 은호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기둥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아가 은호의 팔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민결이는 지금 친척집에 맡겨둔 상태입니다. 제가 간병 일을 하느라 서아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간병 일로 바쁘고 어머니는 의식불명이고 아이는 친척집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해체된 가족이었습니다. 2009년 딸 유나를 잃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 흩어지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호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은호가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간병도 필요하고 은호 씨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서아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습니다. 민결이도 함께요. 아이를 아버지와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제가 어떻게... 서아가 손을 저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내분 사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은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니까. 서아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1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부조리와 싸워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메트로링크에서 받은 병원 이송동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었습니다. 전문 용어와 법률 조항들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히 환자 가족을 기만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분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은호도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조폭들이 나타나서 이송동의서에 사인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이상했고 병원비 독촉과는 별개의 문제 같았습니다. 서아가 은호의 휴대폰을 다시 봤습니다. 브레이크 경고등 사진 외에도 여러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트럭 정비 기록서, 배송 스케줄표, 지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 무리한 업무 강요, 정비점검 미흡, 차곡차곡 쌓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서아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필요할 거예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씨, 결정하셨나요? 은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내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딸 때문에 시작된 약자보호 신념이 또 다른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민결이와 함께 오세요. 골목에서 시작된 만남이
새로운 동거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훨씬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아의 저택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은호가 큰 가방 하나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7살 민결이가 아빠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처음 보는 큰 집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이 민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아가 현관으로 나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민결에게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뇌리에 박힌 한 이미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15년 전 딸 유나가 7살이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결이 그 사진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히 유나의 7살 생일 사진과 민결의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민결의 귀 뒤쪽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것 같았습니다. 유나도 똑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눈썹의 모양, 코끝의 형태까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걸을 때의 자세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까지 비슷했습니다. 서아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15년 동안 딸을 그리워하다 보니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민결아, 배고프지 않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가 부엌으로 향하며 은호에게 짐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서아가 1층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한미정이 침대에 누워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뇌졸중 이후 반신마비가 왔지만 꾸준한 재활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은 가능했습니다. 그 순간 민결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한미정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한미정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아도 어머니의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도 민결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서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민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것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액자였습니다. 유나의 중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 딸이야. 서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유나와 민결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15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닮은 점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쁘다. 나랑 닮았어? 민결의 순진한 질문에 서아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닮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쪽에 숨겨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유나의 성장 과정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18세까지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7살 때의 사진을 유심히 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민결과 어린 유나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은호의 아내는 서지유였습니다. 유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2009년에 가출했을 때 18세였습니다. 지금이라면 32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서지유의 나이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서아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희망 고문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딸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 도어캠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최신 스마트홈 시스템으로 모든 출입자를 자동으로 촬영해서 거실 허브에 저장하는 장치였습니다. 서아는 평소 보안을 위해 설치해 둔 것이었는데 요즘 들어 출입이 잦아지다 보니 더 자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민결이 들어오면서부터 기록 파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아가 2층으로 올라가 은호와 민결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깨어나? 곧 깨어날 거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아빠의 다정한 대답이 서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서지우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결이 이렇게까지 유나를 닮았다면 어머니인 서지우도 뭔가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서지우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가족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아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이가 웃을 때의 모습이 15년 전 유나의 웃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혈연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지우라는 이름 자체가 유나와 달랐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온 기적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관 도어캠의 LED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언젠가 중요한 순간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 도어캠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민결에 대한 자신의 직감이 놀랄 만큼 정확했다는 사실도. 새벽이 되어서야 서아가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민결과 유나의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저택에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성실하게 한미정을 돌봤고 민결이는 큰 집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클무브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그가 요즘 들어 자주 집에 머물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 온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정설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사교 모임으로 바쁜 그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은호와 민결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족 식사였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갑작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DNA 검사 같은 건 해보셨어요?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국을 떠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결이가 자신들 가족과 묘하게 닮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아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짤칵.
도연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설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냉랭했습니다. 쓸데없는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기대라는 표현에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과 설인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조심스럽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부정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도연과 설인이 거실에서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계단에서 내려오던 서아의 귀에 들렸습니다. 설인이 속삭였습니다. 왜 갑자기 저런 사람들을 집에 들였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딸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아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에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설인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서아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 병실에서 은호가 어머니를 돌보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밤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새벽에 이송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서아의 혈관에 차가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송팀? 누구를 어디로 이송한다는 말일까요? 도연이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조폭들이 사용했던 표현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가 급히 뒤로 물러서서 부엌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은호 가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2층으로 올라가 은호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은호와 민결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옷장도 텅 비어 있었고 가방도 없었습니다. 서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급히 1층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한미정도 침대에 없었습니다. 병실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의료 장비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현관 도어캠 기록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거실 허브로 달려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료용 들것과 휠체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이송팀처럼 보였습니다. 1시 45분, 같은 남자들이 들것에 한미정을 눕히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미정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시 50분, 은호와 민결이 가방을 들고 따라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호의 표정은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민결이는 졸린 듯 아빠에게 안겨 있었습니다. 서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은호 가족을 강제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설인이 거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도연이 태연하게 왜 안 주무시는지 물었습니다. 서아가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한 짓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설인이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을 모른다고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도연과 설인이 계속 변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가족과 닮았다고 해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들고 당장 그들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멀리 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서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15년 전 딸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보호하려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도연과 설인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면서 거실에는 서아 혼자만 남았습니다. 현관 도어캠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파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은호와 민결이 그리고 어머니가 안전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도어캠에 기록된 영상들이 곧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은호 가족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큰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3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호 가족이 사라진 후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연과 설이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지만 서아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아가 서클무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팀과 감사팀에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메트로링크 관련 모든 계약서와 사고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라스트마일 배송 사고 건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트로링크는 서클무브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서류들이 서아의 책상에 쌓였습니다. 서아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비 지시서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자로 작성된 트럭 점검 기록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명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실제 정비공이 급하게 쓴 서명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성 들여 써넣은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법무팀장에게 메트로링크 본사에 가서 원본 서류를 확인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사전 협의 없이 파트너사를 급습하는 것에 대해 우려했지만 서아는 지금 당장 가라고 재촉했습니다. 오후 2시 서아가 직접 메트로링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김 기사가 운전하는 벤이 서울 외곽의 물류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메트로링크 본사는 낡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차고와 정비소,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주차장에는 낡은 트럭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2층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태수 사장이 급히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서아를 보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서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준호 운전사 사고 건을 아느냐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신태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가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정비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사고 당일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신태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날 정비를 못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위조된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신태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송송 맺힌 땀방울이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콜센터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3시 47분에 김준호 운전사가 브레이크 경고등 이상을 신고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통화 기록을 읽어나갔습니다. 회사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오늘 배송 라인을 멈출 수 없으니 내일 정비받으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태수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배송 라인이 더 중요했던 것이냐고 추궁했습니다. 신태수가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서아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했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신태수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아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렸습니다. 신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그날 라인을 절대 세우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골목에서, 도연의 새벽 통화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며 그때 통화 녹음이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신태수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압박에 못 이겨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회사 방침상 모든 중요 통화는 녹음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꺼낸 USB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해당 날짜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배송 라인을 절대 멈추지 말라고 지시하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브레이크 정비 같은 거로 스케줄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신태수가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도연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서아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도연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을 무시하고 배송을 강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USB 복사본과 당일 정비 기록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신태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원본에는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되지 않았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아가 왜 서클무브에 제출한 서류는 위조했는지 추궁하자 신태수는 강 전무가 서류를 수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안전을 무시하고 배송을 강행하게 했고 사고 후에는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서아가 메트로링크를 나서면서 휴대폰으로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사팀에는 도연 관련 모든 업무를 전면 재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단순히 회사 실적 때문일까?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하가 은호에게서 들었던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은호의 아내 서지호, 32세, 그리고 민결이가 유나를 닮았다는 사실. 만약 정말로 서지우가 유나라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서아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서지우가 유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도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상속권과 관련된 문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유나가 돌아온다면 도연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서클무브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서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연과 직접 대면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밤 모든 증거를 들고 도연을 신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법무팀과 감사팀도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하는 확신했습니다. 은호 가족을 찾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하의 가슴 속에서 15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찾겠다는 의지,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신념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서하의 저택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서하가 메인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강도현과 정설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법무팀이 왜 집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도 마찬가지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5년 전 서하가 재혼하면서 의부사들로 받아들인 도연은 이제 서클무브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습니다. 친딸 유나가 사라진 후 서하에게는 유일한 후계자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메트로링크에 다녀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눈썹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꿈틀했고 목젖이 한번 꿀꺽 움직였습니다. 서하가 테이블 위에 USB와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정비지시서 원본과 위조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것들이 뭔지 아니? 도연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시한 증거 조작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서하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배송 라인을 절대 멈추지 말라는 지시, 브레이크 정비를 무시하라는 명령,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말까지.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도연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하가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도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처럼 키워온 의부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법무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연의 업무 지시서와 메트로링크와의 계약 조건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연의 직접적인 관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왜 그랬니? 도연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어머니처럼 따랐던 서아 앞에서 모든 것이 탄로 났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서지우가 누군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도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고를 낸 거야? 유나가 돌아올까봐? 도연이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15년 동안 내가 찾던 딸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던 거지. 회사 상속권 때문에? 그 순간 도연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서린이 깜짝 놀라며 남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완전히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나타난 누나한테 회사를 넘겨줘야 하는데요? 도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15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불안과 질투가 터져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서아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부사들로 받아들여 친자식처럼 키워온 도연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한 번도 회사 일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도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집 나간 지 15년이나 됐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뭘 한다는 거예요? 도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친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일해온 건 뭐가 되는 거냐고요? 도연이 거실 중앙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들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정당한 후계자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식물인간 때문에 피해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서아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친딸을 원망하다니. 15년 동안 친자식처럼 사랑했던 의부사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서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서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서아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강도현, 오늘부로 너는 내 회사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서아를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의 가족관계가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미래도 자신의 안락한 생활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서클무브 내부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감사팀장이 도연에게 다가가며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직무정지 처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도연이 그 말을 듣고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기기는 즉시 반납하고 내부 조사에 동행해야 한다고 감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거부할 경우 즉시 징계 절차와 수사 의뢰에 착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연이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아를 바라봤지만 서아는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15년 동안의 모자,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인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 도연의 회사 휴대폰과 노트북을 회수했습니다. 회사 출입카드와 법인카드도 모두 반납받았습니다. 그렇게 도연과 설이는 감사팀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서아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곧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의부사들이지만 친아들처럼 키워온 도연이 떠났습니다. 몇십 년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였습니다. 가슴이 마치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아의 신념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진정되자 머릿속에 누군가 떠올랐습니다. 은호와 민결이, 그리고 친딸 유나. 그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꺼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은호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지금 당장 움직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는 다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부사들을 잃었지만 진짜 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살포시 앉았다가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친딸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무팀과 사설탐정들이 총동원되어 은호 가족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팀장의 전화였습니다. 지방의 한 재활병원에서 은호 가족을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작은 재활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서아는 즉시 차를 몰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30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겨울 산맥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와 민결이는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서지우는 정말 유나일까요? 오후 3시 춘천재활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고 병원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서아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문의했습니다. 박은호와 서지우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확인 후 3층 재활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아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층 복도를 걸어가며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8호였습니다. 서아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노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15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쪽 침대에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가 쪽이라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문 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온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분명히 유나였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조금 야위긴 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서아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유나야.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은호가 당황했습니다. 서아가 왜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지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결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과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민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가 민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손자였습니다. 유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호 씨, 죄송합니다. 서아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은호가 황급히 서아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아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를, 지유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은호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제 아내 이름을 어떻게... 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도 저에게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서아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지호. 아니, 유나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아세요? 은호가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과거에 대해 말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집을 나간 제 딸이 유나예요. 최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결이가 대표님을 닮았던 거군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결이는 제 외손자예요. 서아가 민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결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은호가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숨기고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지유가 과거 얘기를 하기 싫어해서, 그리고 저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서지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아가 급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엄마 왔어.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지유의 눈꺼풀이 더욱 빠르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결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왔어!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지유의 눈이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는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 눈빛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서지유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여 서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지유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서아가 딸의 손을 꽉 잡고 외쳤습니다. 유나야, 엄마야. 정말 엄마야. 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도 아내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민결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서아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늦었어. 그렇게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곁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직 마지막 기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지우가 완전히 깨어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일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아는 매일 춘천병원을 오가며 딸과 손자 곁을 지켰습니다. 서지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돌아왔지만 아직 말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서아가 법무팀을 통해 의뢰한 친자 확인 검사였습니다. 오늘 아침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아가 병실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은호와 민결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검사 결과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서지우는 최윤아가 맞았습니다. 민결이는 서아의 친외 손자였습니다. 서아가 결과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때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우가 왜 이름을 바꿨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009년에 가출했을 때 서지우는 너무 상처받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서아와 큰 싸움을 했고 그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민결이를 낳은 후에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다고 자주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서지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이제 단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서아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엄마 목소리 들리냐고 물었습니다. 서지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거친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엄마라고 했습니다. 서지우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서아가 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결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아냐고 물었습니다. 서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민결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바라보며 할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아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춘천암 방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미정 환자 보호자인지 확인했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의식이 맑아졌고 계속 딸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태를 물어보니 많이 좋아져서 말씀도 또렷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은호와 서지유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갑자기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분 후 서아 일행이 춘천암 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한미정이 있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한미정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또렷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미정이 딸을 보자마자 서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가 어머니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미정의 시선이 서지유에게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서지유를 보는 순간 한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냐고 물었습니다. 서지유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한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정말 유나구나. 어디 갔었니?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서지유가 힘겹게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아와 은호가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서지유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한미정이 손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돌아왔구나. 우리 유나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민결이가 한미정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한미정이 민결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유나 아들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민결이라고 소개하자 한미정이 참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유나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미정이 민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병실에는 사대가 모였습니다. 한미정, 서아, 서지유, 민결이 15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서아가 첫눈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유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가 보다고 말했습니다. 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정말 새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결이가 눈송이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눈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서아가 손자를 안으며 그래, 정말 예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트로링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도연의 일은 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서지유가 서울 집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아가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이 유나의 집이고 민결이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모두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창밖의 눈은 더욱 하얗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